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숙종 말년, 한양 땅에서 벌어진 기막힌 사연입니다.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문풍지를 덜컹거리게 하던 그해 겨울, 노론과 소론의 당쟁은 그 추위보다 더 매섭게 칼날을 세우고 있었지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정월 초다새 새벽, 한양성 밖에 자그마한 기와집에 난데없는 횃불이 들이닥쳤습니다. 고요하던 새벽 공기를 찢어발기는 거친 발자국 소리, 쾅쾅 대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소리에 온 집안 식구들이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이제 막 5살이 된 어린 하영이는 비몽사몽간에 안채 문지방을 붙잡고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지요. 검은 갓을 쓰고 서슬퍼런 육모방망이를 든 금부도사와 나졸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하영의 아버지, 홍문관 수찬 윤정국이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평소 대쪽 같은 성품으로 청백리라 칭송받던 아버지였습니다. 녹봉이 적어 비단 옷 한 벌 없이 청빈하게 살면서도 백성을 위한 상소를 올릴 때면 임금 앞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던 분이셨지요. 그런 아버지가 지금 영모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씨 부인은 맨발로 뛰쳐나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저희 난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영모라니요. 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어머니의 절규가 얼어붙은 땅을 울렸지만 금부도사의 표정은 차가운 돌덩이 같았습니다. 금부도사는 품에서 붉은 관인이 찍힌 체포 문서를 꺼내 보이며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거늘 어디서 발뺌인가? 이자는 나라를 뒤엎으려 한 대역죄인이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당시 조정의 실세였던 노론 영수 박판서의 비열한 모략이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된 문서들이 윤정국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지요. 아무리 결백을 주장한들 이미 짜여진 각본 앞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하영이는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피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와 죄인으로 몰린 아버지의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어린 하영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멍자국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나졸들이 아버지를 거칠게 일으켜 세워 끌고 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문지방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어린 딸 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횃불에 비친 아버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강직했지요. 하영아, 아버지는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비는 죄가 없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진실이다. 반드시 살아 돌아올 테니 어미날 잘 듣고 있거라.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고 어린 하영은 멀어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눈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가세는 기울다 못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아오마 약속하셨던 아버지는 끝내 살아서 대문을 넘지 못하셨습니다. 유배지인 함경도 땅, 그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화병을 얻어 쓸쓸히 눈을 감으셨다는 비보만이 봄바람 대신 날아들었지요. 역적의 시신이라 수습조차 제대로 허락되지 않았다는 소식에 어머니 이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여보, 이 억울해서 어찌 눈을 감으셨소?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역적의 집안이라는 낙인이 찍히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도 도움을 받았던 친척들도 모두 등을 돌려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머니의 병화는 날로 깊어졌고 끼니를 잇조차 어려운 궁핍이 닥쳐왔습니다. 약 한 첩 써보지 못한 채 어머니는 결국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임종 직전 어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6살 하영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어머니의 눈빛은 형형에 빛났지요. 하영아, 똑똑히 들어라. 네 아비는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손가락질해도 너만은 그 긍지를 잃지 말아라.
어머니는 품속 깊은 곳에서 옥패 하나를 꺼내 하영의 손에 주었습니다. 이것을 목숨처럼 간직하거라. 언젠가 네 앞길을 비춰줄 것이다. 그것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하루침에 천의 고아가 된 하영,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그녀를 거둔 것은 먼 친척인 당숙모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숙모는 하영을 조카가 아닌 짐짝 취급했지요. 에이, 재수없게 역적의 핏줄을 떠맡다니 밥값이나 하려면 죽어라 일이나 해. 하영에게 배당된 잠자리는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외풍이 숭숭 들어오는 행랑채 구석인 헛간이었습니다. 쥐가 드나들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흙물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하영은 얇은 호디블 하나에 의지해 밤마다 오들오들 떨며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양반의 딸로 태어났으나 그 집의 종년보다 못한 비참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월은 야속하게도 빨리 흘러 어느덧 하영은 18 꽃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고생으로 거칠어졌고 얼굴은 땡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남들이 고운 비단옷 입고 댕기머리 곱게 떨 때엔 하영은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라야 했습니다. 한겨울 살을 내는 듯한 개울가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할 때면 손등이 터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당숙모는 호호 불어주기는커녕 빨래가 덜 깨끗하다며 매질을 해대기 일쑤였지요. 이 게으른 것! 밥축 내지 말고 가서 나무나 해와! 하영은 눈물을 삼키며 지게를 지고 산을 올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영은 결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영이 이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가슴속에 품은 옥패와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힘겨운 노동을 마치고 헛간방에 돌아와 달빛에 옥패를 비추어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저 잘하고 있지요? 비록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영은 옥패를 아루만지며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곤 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손가락질 속에서도 그녀의 심성은 맑은 시냇물처럼 고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영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그 역적 윤정국의 딸이라지. 찌찌찌, 팔자도 사납지. 하지만 하영은 그런 시선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어려운 일을 보면 돕기를 주저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깨뜨리고 울고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주인마님께 혼날까봐 발을 동동 구르는 아이에게 하영은 자신이 힘들게 길어온 물동이를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이 물 가져가라. 나는 다시 기르면 된단다. 그 덕분에 하영은 물을 늦게 길어왔다고 당숙모에게 저녁을 굶는 벌을 받았지만 배고픔보다 아이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배부름을 느꼈습니다. 또 한 번은 길가에 쓰러져 신에 많은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하고 냄새가 난다며 모두가 코를 막고 피해갔지만 하영은 주저없이 다가가 노파를 업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집이 어디입니까? 땀을 뻘뻘 흘리며 십리길을 걸어 노파를 집에 모셔다 드렸지요. 노파는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며 찐감자 2알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날 하영의 유일한 낀이었습니다. 바르게 살아라. 하늘이 보고 있다. 어머니의 말씀은 하영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누더기를 걸쳤으나 그 마음만은 비단결보다 고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8이 되도록 혼담은커녕 제대로 된 옷 한 벌 입어보지 못한 하영. 같은 나이 또래의 사촌들이 좋은 가문으로 시집갈 준비를 하며 들떠있을 때 하영은 부엌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며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게도 봄날이 올까? 막막한 미래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하영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 누명을 벗겨드리고야 말겠다는 일념이 그녀를 살게 했습니다. 그것이 효녀 심청의 마음보다 더 깊고 바리대기의 여정보다 더 고단한 하영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날씨였지요. 땔감이 다 떨어져 방꼬들이 냉골이 되자 당숙모는 하영을 닥달했습니다. 당장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지 않으면 오늘 저녁밥은 없다.
눈보라가 치는데 산에 가라니 죽으러 가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영에게 거역할 힘은 없었지요. 얇은 삼배 저고리에 다 해진 쓰개치마를 뒤집어 쓰고 구멍난 집신을 신은 채 하영은 지게를 지고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산을 오르는 하영의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눈발은 더욱 거세져 이제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이러다간 얼어 죽겠구나. 하영이 잠시 큰 나무 아래서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소리 사이로 기이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길 옆 비탈진 곳에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뒤집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박 장식이 된 가마는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고 주변에는 호위무사도 가마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웬 가마일까? 두려움이 앞섰지만 하영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가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마의 문을 열어젖힌 하영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부인 한 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단 옷을 입었으나 이미 냉기에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조차 희미했습니다. 이보세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하영이 흔들어 깨웠지만 노부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동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영은 망설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유일한 방한복인 스게치마를 벗어 노부인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온으로 노부인을 녹이기 위해 꼭 끌어안았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가 하영의 얇은 삼배저고리를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영은 밤새도록 노부인을 끌어안고 팔다리를 주무르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곧 날이 밝을 거예요. 제발 눈을 뜨세요. 자신의 몸이 얼음장처럼 굳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하영은 노부인을 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노부인의 몸에서 희미하게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의 지극정성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노부인이 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눈꺼풀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제야 하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자신 자신은 이미 손발의 감각이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수많은 횃불과 함께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마마! 대왕대비 마마! 어디 계시옵니까? 궁궐의 내관들과 무사들이 산을 샅샅이 뒤지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노부인은 요양차 행차하다가 눈보라에 고립된 왕실의 최고 어른, 대왕대비였던 것입니다. 하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감히 왕실의 어른을 옥체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 두려웠고 역적의 딸이라는 신분이 들통날까 겁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자 하영은 노부인을 덮어주었던 쓰개치마를 그대로 둔 채 황급히 몸을 숨기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게도 버려둔 채 눈 쌓인 산길을 굴러내려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영이 떠난 직후 내관과 무사들이 가마를 발견했습니다. 마마! 무사하셨군요! 그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대왕대비를 부축했습니다. 정신이 든 대왕대비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자신을 살려준 은인을 찾았습니다. 어떤 처자가 밤새 나를 안아주었다. 그 처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얼어 죽었게야. 대왕대비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처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마 바닥에 떨어진 옥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영이 급히 자리를 뜨다가 흘리고 간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대왕대비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옥패를 집어들었습니다. 옥패를 받아든 대왕대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옥에 새긴 연화 문양과 충이불망이라는 글귀. 그것은 13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충신 윤정국에게 하사했던 바로 그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가. 이것은 윤수찬의 옥패가 아니냐. 13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자객의 칼날 앞에서 자신을 구하고 피투성이가 되었던 젊은 관리 윤정국. 그가 역모로 몰려 죽을 때 힘이 없어 구해주지 못했던 죄책감이 가슴 한구석에 늘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그 옥패의 주인이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로다. 여봐라, 이 옥패의 주인을 당장 찾아라. 온 나라를 뒤져서라도 찾아내어야 한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하영은 빈손으로 왔다는 이유로 당숙무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나무는커녕 쓰개치마까지 잃어버려? 이 칠칠 맞은 것! 빗자루로 등짝을 얻어맞으면서도 하영은 잃어버린 옥패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의 유품을. 옥패를 잃어버린 것은 마치 부모님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 같아 견딜 수 없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대왕 대비를 구했다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으며 역적의 딸이 왕실과 엮여서 좋을 꼴을 볼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조정에 큰 파란이 일었습니다. 왕실에서 세자빈을 뽑는 간택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조선 팔도의 명문가 귀수들은 모두 처녀단자를 올리라는 명이 떨어졌지요. 그리고 금혼령이 내려져 모든 혼인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대왕 대비의 특명이었습니다. 윤씨성을 가진 처자들은 신분을 막론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명단에 올려라. 이는 옥패의 주인을 찾기 위한 대왕 대비의 계책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하영이 사는 시골 마을까지 전해졌고 관아의 서리가 당숙모의 집을 찾아와 하영의 이름을 적어갔습니다. 아니, 역적의 딸이 간택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당숙모는 펄펄 뛰었지만 어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론의 영수 박판서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13년 전 윤정국을 모함해 죽인 장본인이자 자신의 딸 박명희를 세자빈으로 앉히려던 야심가였습니다. 윤정국의 딸이 살아있다고? 게다가 간택에 참여한다니? 박판서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세자빈이 되어 13년 전의 진실을 파헤친다면 자신의 목이 달아날 판잤습니다. 박판서는 신복인 최내관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윤정국의 딸이 간택에 나가는 것을 막아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도 좋다. 음흉한 음모가 다시 한번 하영을 향해 뻗쳐오고 있었습니다. 간택에 참여하려면 격식에 맞는 옷차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에게 비단옷이 있을 리 만무했지요. 고민 끝에 하영은 어머니가 시집올 때 입으셨다던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낡은 비단 저고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색이 바래고 좀이 슬었지만 하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옷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옷을 입고 궁에 다녀오겠습니다. 부디 지켜주세요. 하영은 저고리를 곱게 다듬어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간택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눈을 뜬 하영은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머리맡에 두었던 비단 저고리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방안을 이잡듯 뒤졌지만 저고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누군가 훔쳐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숙모는 니년이 칠칠맞게 잃어버린 걸 누굴 탓해? 라며 코웃음을 쳤지만 이는 박판서의 사주를 받은 자들의 소행이었습니다. 옷이 없으면 간택에 나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하영은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그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아비는 죄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기회는 영영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영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비단옷이 없으면 어떤가? 내 모습 그대로 가겠다. 하영은 평소 입던 누렇게 바란 삼배저고리와 낡은 치마를 입었습니다. 구멍난 집신을 신고 머리는 헌 헝겊끈으로 질끈 묶었지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지만 하영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적골을 하고 궁궐에 간다고? 망신살이 뻗쳤네.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온갖 조롱과 멸시가 쏟아졌지만 하영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궁궐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 덮인 한양거리를 걸어가는 하영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궁궐 앞은 전국에서 모여든 귀수들로 인산이 내었습니다. 다들 형형색색의 비단옷에 화려한 누리개, 곱게 뗀 머리에 비녀를 꽂아 있지요. 곶밭처럼 화려한 그들 사이에 낡은 삼배옷을 입은 하영이 나타나자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머, 쟤 좀 봐. 어디서 거지가 들어왔나 봐. 저런 차림으로 간택이라니 임금님을 능멸하는 거 아니니? 귀수들은 하영을 벌레 보듯하며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하영은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지만 주먹을 꽉 쥐고 버텼습니다. 그때 무리 중에서 유독 화려한 옷차림을 한 귀수가 하영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박판서의 딸 박명희였습니다. 온몸을 값비싼 비단과 배석으로 휘감은 명희는 하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윤정국의 딸이냐? 역적의 자식이 뻔뻔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명희는 하영의 어깨를 툭 밀쳤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라. 네가 있을 곳은 시궁창이야. 하영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고 명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람의 귀천은 옷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귀해야 진짜 귀한 것입니다. 하영의 당당한 대꾸에 명희는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초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왕대비와 왕비가 발을 치고 앉아 귀수들을 살피는 자리였습니다. 수십 명의 귀수들이 줄지어 앉아 다속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하영의 차례가 되어 앞으로 나가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삼배옷을 입은 귀수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 뒤에 대왕대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속에서도 빛나는 저 눈빛, 기죽지 않는 당당한 태도, 어딘가 낯이 익숙합니다. 저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상궁이 대답했습니다. 윤정국 수찬의 여식 윤하영이라 하옵답니다. 대왕대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정국의 딸이라. 심중을 알 수 없는 대왕대비의 반응에 박판서 측 사람들은 긴장했습니다. 놀랍게도 하영은 초간택을 통과했습니다. 삼배옷을 입은 처자가 비단옷을 입은 귀수들을 제치고 뽑힌 것입니다. 궁궐 안팎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왕대비 마마께서 노망이 나신 게 아니냐는 불경한 소문까지 돌 정도였죠. 박명희는 분해서 길길 뛰었습니다. 저런 거러지 같은 년이 나랑 같이 이 차간택에 올라? 말도 안 돼. 박판서는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최내관, 2차 간택 때는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 박판서는 더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영을 아예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재간택을 앞둔 며칠 동안 하영은 별궁에 머물며 예절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궁녀들조차 하영을 무시했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식은 밥에 반찬 찌꺼기를 주거나 일부러 물을 쏟고 사과도 하지 않았죠. 밤이면 괴한이 창문에 돌을 던지거나 당장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편지를 밀어넣기도 했습니다. 공포와 외로움이 하영을 옥죄어왔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밤마다 달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보다 더한 고통도 견디셨을 거야. 나는 절대 지지 않아. 그녀는 붓을 들어 마음을 다스리는 글을 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재간택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에는 학식과 덕망을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심사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심사가 시작되려는 찰나 최내관이 급히 들어와 엎드렸습니다. 마마, 긴히 아를 말씀이 있어옵니다. 여기 윤하영의 아비 윤정국이 역물을 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사옵니다. 최내관은 박판서가 위조한 문서를 대왕대비 앞에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윤정국이 다른 역적들과 주고받은 밀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역시 역적의 핏줄이었어. 대신들이 수근거렸고 하영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는 결백하십니다. 그 문서는 조작된 것입니다. 하영이 절규했지만 서슬퍼런 증거 앞에서 그녀의 외침은 공허했습니다. 당명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하영을 비웃었죠. 이래 끝났구나, 윤하영. 대왕대비는 굳은 표정으로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너는 당장 참수형이다. 할 말이 있느냐? 하영은 눈물을 흘리며 엎드렸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옵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아버지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은 참을 수 없사옵니다. 부디 해안으로 살펴주시옵소서. 대왕대비는 잠시 침묵하더니 뜻밖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이 여부는 추후에 가릴 것이다. 일단 재간택을 진행하라.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하영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재간택의 과제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논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명희는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 왕실의 권위와 배품을 이야기했습니다.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으니 왕실이 부모처럼 엄하게 가르치고 먹여야 합니다. 대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하영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백성은 물과 같고 임금은 배와 같습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밥 한 덩이를 주는 것보다 왜 굶주리는지 살피는 것이 국모의 도리라 생각하옵니다. 하영의 대답에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삼배옷을 입은 처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왕대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박 판서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 계집이 말재주가 보통이 아니구나. 결국 하영은 재간택마저 통과하여 최종 3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3간택뿐이었습니다. 박 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자객을 고용해 하영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궁궐 안이 안전하다지만 어둠을 틈탄 칼날까지 막을 수는 없을 터였습니다. 3간택 전날 밤 하영이 머무는 처소의 지붕 위로 검은 그림자가 스며들었습니다. 복면을 쓴 자객이 소리 없이 하영의 방으로 침투했습니다. 잠든 하영의 목에 칼날이 닿으려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호위 무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사실 대왕대비는 이미 박 판서의 흉기를 짐작해 하영의 처소 주변에 몰래 무사들을 배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자객은 격투 끝에 제압되었고 그의 품에서는 박 판서의 인장이 찍힌 지령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왕대비는 아직 박 판서를 잡지 않았습니다. 내일 3간택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일망타진할 생각이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 3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전뜰에는 왕과 왕비, 대왕대비, 그리고 모든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최종 후보 3인이 나란히 섰습니다. 박명희는 오늘을 위해 준비한 최고의 비단옷으로 치장했고 하영은 여점이 낡은 삼배옷 차림이었습니다. 대왕대비가 직접 시제를 내렸습니다. 눈 속에 핀 매화, 설중매에 대해 시를 짓거라. 이것은 단순한 시짓기가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지조를 지키는 마음을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종이와 붓이 나누어져 교수들은 먹을 갈아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박명희는 자신만만하게 붓을 놀렸죠. 어릴 때부터 당대 최고의 스승에게 배운 글솜씨를 뽐냈습니다. 백설이 만건곤하니 홍매와 홀로 불거라. 임향한 일편단심 변치 않으리. 화려한 글씨체와 완벽한 운율,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명문장이었습니다. 박명희는 승리를 확신하며 붓을 놓았습니다. 반면 하영은 한참 동안 멍만 갈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배지 함경도의 눈보라, 자신이 겪었던 추위와 서름,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희망을 떠올렸습니다. 이윽고 하영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분몰림은 투박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수가 시를 제출하자 대왕대비가 하나씩 읊어보았습니다. 명희의 시를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주가 있구나. 명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영의 시가 펼쳐졌습니다. 대왕대비가 시를 읽어 내려가자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에 가지는 꺾이어도 뿌리 깊은 향기는 눈 속에 더욱 짙어라. 님이 오지 않아도 꽃은 피나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봄은 오리라. 화려한 수사는 없었지만 절절한 진심과 굳은 절개가 배어있는 시였습니다. 대왕대비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때 대왕대비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옥패였습니다. 좌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옥패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 박 판서가 흠칫 놀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윤정국을 죽일 때 빼돌리려 해졌던 대왕대비의 하사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영이 고개를 들어 옥패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마마, 그것은 제 멍언이의 유품이옵니다. 대왕대비가 하영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네 것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하영은 울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뒷면에 충이불망이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어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머머니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대왕대비가 옥패를 뒤집어 보이자 과연 충이불망 네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 이것은 내가 13년 전 내 목숨을 구한 충신 윤정국에게 하사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겨울 눈보라 속에서 나를 구해주고 호련히 사라진 처자가 흘리고 간 물건이기도 하다. 장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정국의 딸이 대왕대비를 구했다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대왕대비는 하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였구나. 아비는 내 목숨을 구하고 딸은 또다시 나를 살렸으니 윤씨 가문은 대대로 이 나라의 은인이다. 대왕대비의 표정이 순식간에 서리빨처럼 변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박 판서와 최내관을 포박하라. 금부도사들이 들이닥쳐 박 판서를 에워쌌습니다. 이놈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느냐? 박 판서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왕대비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13년 전 충신 윤정국을 모함하여 죽이고 이제는 그 딸까지 죽이려 한 대역죄인. 자객의 자백과 네가 조작한 문서들이 여기 다 있다. 차르륵 수많은 증거물들이 박 판서 앞에 뿌려졌습니다. 박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고 박 판서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영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13년 만에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지요? 이제 편히 쉬세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하영의 눈에 파란 하늘이 비쳤습니다. 박판서와 최내관은 즉시 하옥되어 국문을 받게 되었고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악행을 일삼던 박명희 역시 궁에서 쫓겨나 관비가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죠. 권선징악, 죄지은 자는 벌을 받고 착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하늘의 이치가 실현된 것입니다. 대왕대비는 옥패를 다시 하영의 손에 쥐어주며 선포했습니다. 마음이 비단결 같은 이 아이야말로 진정한 이 나라의 국목감이다. 윤하영을 세자빈으로 간택하노라. 만조백관이 엎드려 천세, 천세, 천천세를 외쳤습니다. 삼배옷을 입은 하영이 비로소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 어떤 비단옷을 입은 교수보다 아름답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환호했습니다. 하늘이 도우셨다. 효녀가 왕비가 되셨어. 윤정국에게는 사후에 영의정 관직이 취소되었고 하영의 고향집에는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하영을 구박했던 당숙모는 버선발로 달려와 엎드려 빌었습니다. 아이고 마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영은 당숙모를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잊으세요. 키워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넓은 아량에 당숙모는 감동하여 펑펑 울었습니다. 하영은 궁궐에 들어가서도 사치하지 않고 늘 검소하게 생활하며 백성들의 삶을 살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영은 왕비가 되었고 어질고 지혜로운 국모로 온 백성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자신의 곳간을 열어 백성을 구휼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었죠. 그녀는 늘 삼배옷을 입었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 화려한 장신구 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옥패만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밤이면 왕과 함께 누각에 올라 눈 덮인 한양을 바라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전하, 저 눈 속에 피어나는 매화처럼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백성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난하고 천대받던 역적의 딸에서 만백성의 어버이가 된 윤하영. 어떠셨나요?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지요? 지금도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면 사람들은 삼배저고리를 입고 눈보라를 헤치던 하영의 모습을 떠올리곤 한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언젠가는 끝나고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라며 야담의 고향은 여기서 물러갑니다.